네, 제 책의 제목을 보면 그 경제학자의 영화관입니다. 또 경제학자의 시각으로 영화를 봤을 때 이제 어떤 것을 볼 수 있느냐 그런 주제로 시작을 했었는데 먼저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저는 사실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았습니다.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았고 또 동시에 영화도 전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전공이 그 공대를 나왔거든요. 공대를 나왔는데 기자 생활을 시작을 했었고요. 하다 보니까 정치부에 갔습니다. 또 정치랑도 상관이 없는데 가고 싶은 과학은 안 보내주고 자꾸 이상한 대로 회사에서 좀 돌리더라고요. 근데 왜 경제를 시작을 했느냐? 한마디로 너무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경제가 이게 뭐길래 이렇게 내 머리를 아프게 할까? 그랬던 계기가 있었는데 2005년쯤에 국회 출입할 때였는데요. 그때 최고의 이슈가 경제였습니다. 노무현 정권 중반기에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부동산 가격 폭등했었고요. 근데 여야가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야당에서는 이거 노무현 때문이다. 근데 여당에서는 아니다. 세계 유동성 때문이다. 근데 정치부에 있으면 야당은 이렇게 뭐라고 얘기했다. 이에 대해서 여당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라고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저의 그 주관을 가지고 글을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경제부에 가보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운 좋게 경제부에서 너 한번 가봐라. 이렇게 해서 가게 됐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아이고 이게 잘못 왔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경제 저 정말 싫어했거든요. 배운 적도 없었고 뭐 유체역학 이런 건 배워도 경제학은 본 적이 없었는데 가니까 브리핑을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게 한 1년을 헤맸고요. 한 3년쯤 지나니까 이제 약간 알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한 6년쯤 지나니까 아 이제 대충 감은 온다. 아무래도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열심히 좀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쯤 되니까 이제 고민이 시작된 게 야, 그동안 내가 썼던 기사가 참 어려웠다. 그리고 독자들이 이해를 했겠느냐. 그런 고민이 들면서 다른 분들은 좀 경제를 좀 쉽게 봤으면 좋겠다라는 고민을 한참 했었고요. 그러다가 우연히 계기가 있었는데 뮤지컬 몬테크리스토를 봤습니다. 뮤지컬을 봤는데 그 뮤지컬 같은 경우는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 암구를 탈출한 몬테크리스토가 정적들에게 나중에 복수를 합니다. 근데 복수를 하는 방법이 해상무역회사를 차려가지고 고의 파산을 시켜버립니다. 근데 해상무역회사를 차릴 때 정적들에게 투자를 하게 만듭니다. 가만 보다 보니까 저거 코스닥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아 경제라는 게 나랑 생활과 떨어진 게 아니라 우리 생활에서 잘 일어나는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영화를 보니까 전부 얘기가 경제로 다 설명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한 2년 동안 주간 경영하고 저희 회사 블로그하고 계속 제 게재를 했고요. 그런 것들이 모아져서 이제 이런 이제 책을 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경제학을 전공을 했다든가 아니면은 영화를 많이 아마 전공을 했으면 오히려 이런 책을 못 내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저는 둘 다 몰랐기 때문에 너무 궁금했었고요. 다만 좋아하는 영화 그리고 거기에 어떻게 하면 내가 아는 좀 경제를 쉽게 좀 나눌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고민을 하다가 한번 써본 책이 이제 이런 책입니다. 일단 뭐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럼 도대체 어떤 영화를 담았는가 한번 보셔야 되겠죠. 이 영화 거의 다 보셨죠? 또 600만 명이 봤다는데 이 레미제라블을 보면 이게 전부 경제입니다. 빅토르 유고의 작품이지만 대서사시인데 하나하나가 다 경제로 설명이 됩니다. 레미제라블 보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빈부격차죠.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아주 이제 부자들이 나옵니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진위계수나 소득 어분위율 배수로 설명이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장발장이 탈출을 하죠. 탈출을 해가 가석방 돼서 나오죠. 나오는데 사람들이 다 피합니다. 그것도 경제학에서는 확증편향이라는 얘기로 설명을 합니다. 선입견이라는 얘기인데 경제학에서는 필요한 정보만 받아들이고 필요하지 않는 정보를 버리는 현상을 확증편향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죄인인 장발장은 무조건 위험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제 확증편향이라는 얘기죠.
장발장이 나와가지고 기업을 이루죠. 구슬 공장을 이루는데 그거 뭐냐? 경제학에서 보면 기업가 정신으로 또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기업을 성공을 했다라고 하면 분명히 창조적인 파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두 사람의 그뿐만 아니라 장발장이 또 사랑 얘기도 나오죠. 코제트와 마리우스가 사랑을 하는데 이것도 뒤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경제학적으로는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걸로 설명이 됩니다. 두 사람이 너무 좋아했을 때 우리 흔히 말하는 눈이 멀죠. 경제에서 말할 때 심리적인 버블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또 비이성적으로 과열이 된 거죠. 주식 투자에서 많이 쓰는 단어지만 사실 두 사람 그냥 완전 반했을 때는 아무것도 안 보이죠. 사람들이 쟤 별로야 하더라도 무조건 이뻐 보이고 코가 비뚤어져도 미녀로 보입니다. 비이성적으로 과열된 거죠. 이렇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면 혁명이 나오죠. 가난한 사람들이 더 이상 못 살겠다. 우리에게도 빵을 달라. 경제학에서 말할 때 이것은 또 블랙스완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귀족들은 이런 쌍것들이 폭동을 일으킬지는 몰랐겠죠. 근데 혁명을 일으킵니다. 경제학에서 말할 때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이 일어나는 것. 그것은 이제 블랙스완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영화 속의 내용뿐만 아니라 영화 자체에 대해서도 경제학으로 또 설명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요. 레미제라블을 뜬다 이러니까 괜히 좀 봐야 되겠다. 나 이거 안 보면 나만 바보 될 것 같아. 그래서 억지로 영화를 봅니다. 이건 저희가 밴드웨건 효과라고 부릅니다. 남들 보니까 다 따라가서 보는 거. 밴드웨건이라는 게 앞에 밴드가 있는 마차를 얘기를 하는데요. 그 앞에 그 밴드가 가니까 사람들이 보고 따라갑니다. 마차가 쭉 따라가니까 뒤에 사람들도 따라가죠. 세 번째부터는 이게 뭔지 모르고 그냥 따라갑니다. 왠지 따라가면 좋을 것 같아서. 그걸 이제 밴드웨건 효과라고 하고요. 근데 또 역으로 남들 다 보니까 나 이 영화 안 볼래 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또 저희가 또 스노우 효과라고 부릅니다. 이게 소비 심리학 쪽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이렇게 다 영화 외적인 얘기로도 경제학으로 이제 설명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경제학은 한편에 거대한 영화다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인 이유가 바로 그랬습니다. 그냥 우리가 웃고 즐기는 영화지만 경제학에서 설명하는 이론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가 있고요. 또 그 이론을 영화에 덧붙이니까 그게 그거구나라고 아마 조금 더 빨리 이해가 될 겁니다. 그 하나가 다 신뢰가 되니까 훨씬 이제 이해가 빠르다는 얘기죠. 이제 본격적으로 좀 영화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경제학자의 영화관을 냈다 이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갖는 편견, 그러니까 확정 편향이 뭐냐면 저 분명히 소재가 경제일 거야. 그 생각을 합니다. 한국 영화 중에 뭐 작전이라든가 뭐 월스트리트라든가 이런 좀 딱딱하고 재미없고 분명히 그런 영화일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영화 안에 펀드 매니저나 돈 이런 얘기 전혀 없어도 경제학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이 레터스 투 줄리엣 또 아마 젊은 분들이 많이 봤을 영화인데요. 그 아만다 사이프리드가 나오는 어떻게 보면 첫사랑에 관련된 이제 그런 영화입니다. 제가 이게 레터스 투 줄리엣에서 주목을 했던 게 첫사랑이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첫사랑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그냥 경제학을 제가 설명드릴 때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이 있어 이렇게 하면 되게 어려울 거예요. 저게 무슨 얘기야? 한계는 뭐고 효용은 뭐고 체감은 뭐고 법칙은 뭐야? 이렇게 되는데 저도 사실 처음 경제학할 때 이게 말 되게 어렵더라고요. 장난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어려운 단어. 근데 내용을 보니까 되게 쉬워요. 한계라는 말은 약간 여분의 추가적인 뭐 이런 뜻이고요. 효용은 그냥 우리말로 하면 만족감입니다. 좋아하는 정도. 그리고 체감은 감소하는 거죠. 이제 이게 법칙이라는 건데 즉 똑같은 일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늘어나는 만족감이 갈수록 줄어든다. 이런 얘기가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지금 되게 목이 말라요. 물 마시고 싶은데 물 한 잔 주세요. 처음 한 컵을 마시니까 너무 맛있어요. 이거 만약에 만족감이 10입니다. 그러면 한 잔 더 주세요. 먹어요. 배가 약간 이제 목이 약간 이제 뭐 목마름인지 없어졌으니까 처음 마실 때보다 맛없죠. 그럼 만약에 그건 한 5라고 생각을 해요. 세 번째 주면 똑같은 물 한 잔을 주는데 이제 먹기 싫어요. 배부른데. 그거 먹으면 한 뭐 체감 효과가 한 1? 배부른데 또 한 컵 주면 이제 짜증나겠죠. 그때 되면 이제 0인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일을 똑같은 일인데 반복을 했더니 느끼는 만족감이 떨어진다. 첫사랑이 똑같은 거죠. 왜 첫사랑이 우리한테 오래 기억에 남고 첫사랑이 애련할까? 왜? 한 번도 안 해본 사랑이니까. 누구를 만나서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사랑하고 막 이런 느낌을 처음 해보니까 너무 만족감이 큰 겁니다. 근데 한 번 하고 나서 두 번째 사람을 만나면 뭐 좋긴 좋은데 첫사랑만큼 애틋함이 사실은 잘 없죠. 그리고 세 번째 사람 만나고 네 번째 사람 만나고 그러면 이제 점점 좀 덤덤해집니다. 아, 그냥 뭐 사람 만나는 거지. 그게 왜 우리 심리가 왜 그럴까? 내가 잘못된 걸까? 근데 경제학에서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다. 인간은 원래 그런 거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첫사랑뿐만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도 비슷할 겁니다. 첫 번째 만날 때는 첫 미팅에서 만났을 때, 첫날 만났을 때 막 설레임이 두 번, 세 번, 네 번 만나면 감소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면 익숙해져서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경제학에서 얘기하면 이게 바로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면 앞으로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 뭐야? 이러면 아, 그거야 라고 충분히 쉽게 이제 누구 앞에서 말씀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게 되게 이제 어렵게 느껴지던 경제학이 이렇게 쉽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영화는 제가 한번 대부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건 좀 원체 유명한 영화니까 젊은 분도 많이 봤을 거고 또 나이가 있으신 분도 많이 봤을 텐데 대부에는 보면 특히 이제 원작을 73년에 나왔던 첫 번째 대부를 보면 네 사람이 나옵니다. 대부로 나오는 그 꼬레오네가 있죠. 말론 브란도가 있고 그다음 아들 삼형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 영화 보면서 어떤 또 경제 현상을 또 받겠습니까? 저 바로 CEO 리더십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대부가 꼬레오네가 이끄는 그 조직, 결국 이게 기업과 똑같지 않느냐. 저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여기 4명의 캐릭터가 다 다릅니다. 대부로 나오는 꼬레오네는 정말로 완벽한 CEO입니다. 자기가 창업을 하고 그 조직을 최고로 이끌죠. 가만 보면 아주 판단력도 뛰어나고 리스크가 있는 건 절대 끌어안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쌍한 사람을 보면 또 돕기도 합니다. 마음도 너그럽죠. 거의 완벽한 CEO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이 보면 이제 소니라고 나오는데 대부가 부상을 당하니까 첫째 아들이 이제 조직을 끌어안죠. 근데 첫째 아들이 조직을 안고 나서 이 조직 거의 망하기 일부 직전까지 갑니다. 아주 용맹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마음은 따뜻한데 판단력이 흐립니다. 쉽게 흥분하고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죠.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은 이제 프레도인데 둘째 아들은 아예 이 조직을 이어받지도 못합니다. 이유가 뭔가 봤더니 좀 우유부단하고 판단을 잘 못합니다. 그리고 겁이 많습니다. 그 셋째 아들이 알파치노가 연기했던 이제 마이클인데요. 마이클은 미국에서 대학까지 수업하고 온 수재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조직을 끌었는데 마이클이 하는 걸 보면 되게 냉철하게 합니다. 자기 조직을 배반했다 해서 매형까지 살해를 해버리거든요. 그리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자기 상대편 조직을 와해를 시켜버립니다. 이렇게 3명의 스타일이 다르죠. 이 패밀리 조직을 보면 누가 CEO가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조직에 부침이 생깁니다. 우리가 경제에서 어떤 사람이 오너가 되느냐 바로 CEO 리스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리스크에 따라서 심지어 주가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CEO 주가라고도 부르거든요. 삼성의 사장이 누가 됐느냐 왜 관심을 기울일까요? 이 사람이 누가 사장이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삼성전자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 사례가 되게 많죠. 스티브 잡스 대표적인 겁니다. 애플에 스티브 잡스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가지고 주가가 바로 출렁이었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니까 야 저런 게 그렇다면 나는 어떤 종류의 CEO일까 이제 그런 고민을 하면서 이제 사실 봤던 영화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타이타닉 이 영화는 정말 안 보신 분이 없겠죠. 어떤 분은 여기서도 경제학이 있다 이러니까 야 너 정말 냉정하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냉정한 게 아니라 좀 더 재밌는 부분으로 좀 분석을 했습니다. 그 타이타닉에서 잭과 로즈가 처음에 만나는 장면 기억하세요? 로즈가 선상에 나와서 멀리 바다를 보는데 잭이 3등실 밑에서 위로 쳐다봅니다. 그게 첫 번째 만남이거든요. 잭과 로즈의 첫 번째 만남. 이 타이타닉이 왜 드라마가 되느냐. 3등석에 있는 잭이 1등석에 있는 귀족 로즈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실 얘기가 됩니다.
만약에 같은 1등석에 탔든가 3등석에 탔으면 이거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냥 뭐 부모님들이 그냥 니네 둘이 결혼해 이렇게 하면 끝이 날 건데 감히 3등석에 있는 잭이 1등석에 있는 로즈를 사랑하니까 막 둘이 도망도 다니고 이런 좀 이렇게 난리 부르스를 좀 난장보석을 뜨는데 그러면 타이타닉에서 1등석과 3등석은 무슨 의미냐? 단순한 좌석이냐? 그거 아니죠. 계급 차별을 얘기를 하죠. 타이타닉에서 1등석과 3등석을 설정하는 이유는 1등석은 바로 귀족이라는 얘기고 3등석은 그냥 일반 평민, 천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무슨 얘기, 경제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같은 타이타닉을 타는데 누구는 1등석이고 누구는 3등석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것을 가격차별이라고 부릅니다. 이 가격차별 우리 일상에서 얼마든지 일어나는 일이죠. 영화관 가면 뭐 VIP석이 있고 일반석이 있고 그리고 또 시간에 따라서도 가격차별이 됩니다. 택시를 타는데 할증이 있죠. 12시 이후에 타면 비쌉니다. 그리고 보통 때 사면 좀 싸죠. 같은 택시를 타는데 왜 돈을 더 줘야 되죠? 그게 가격차별입니다. 그 다음에 또 공간적인 가격차별도 있습니다. 그리고 참 그룹으로 보는 그 가격차별도 있는데요. 예컨대 같은 놀이공원에 들어가는데 엄마는 10,000원, 아이는 5,000원입니다. 같이 들어가는데 왜 가격을 따로 주죠? 이제 그런 것을 경제학에서는 가격차별이라고 부릅니다. 왜 가격차별을 두느냐? 경제학에서 볼 때는 바로 효율성을 높인다는 얘기를 씁니다. 즉 공급량은 똑같은데 사용하겠다는 사람이 많으니까 가격을 달리한다는 거죠. 돈 많은 사람들은 좋은 거 쓰고 돈 없는 사람들은 그러면 좀 다른 걸 쓰라. 이게 가격차별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가격차별은 경제학에서 아주 유용한 그러니까 그 자원을 잘 배분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이게 만약에 독점 체제가 됐을 경우에는 달라집니다. 시장 왜곡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 타이타닉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로즈의 어머니가 구조선을 타고 내려가는데 저는 이렇게 붐비는 거 딱 질색이에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조선을 타지도 못하는데 이분은 저는 붐비는 건 딱 질색이에요. 저 사람 좀 태우지 마세요. 막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건 무슨 말이냐. 생명과 필요할 때 가격차별을 하게 되면 사람들에게 아주 괴롭히는 그런 도구 횡포가 되는 거죠. 지금 만약에 에이즈가 도는데 수요가 많아졌다고 독점 공급하는 회사가 가격을 100원 하던 것을 10,000원 올린다. 내가 안 죽으려면 사야 되는데 이거 살려는데 가난한 사람들 등골 휘어지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정부가 개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컨대 과거에 안표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안표도 좋게 말하면 가격차별입니다. 표는 조금밖에 없는데 보는 사람 많으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정당하냐? 아니죠. 이게 어느 정도 예컨대 2배 정도 받으면 되는데 10배 정도 폭리를 취한다. 근데 야구표면 또 좀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설날에 고향 가야 되는데 10배, 20배를 받는다. 이러면 일반인들 폭동이 일어나죠. 그럴 땐 정부가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가격차별도 좋은 가격차별이 있고 나쁜 가격차별이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저는 타이타닉에서 저거 전형적인 가격차별이다. 저는 이렇게 좀 봤다라는 거죠. 그 이제 본격적인 또 경제 영화 얘기를 이제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인사이드 잡 이 영화는 안 보신 분이 좀 더 많을 영화일 겁니다. 제가 경제 영화를 분석하다 보니까 앞에 제가 레터스 줄리엣이라든가 그리고 타이타닉 같은 경우는 전혀 경제와 상관없는 것 같은 데서 경제상을 제가 뽑았던 영화고요. 경제 영화 중에서 소재나 주제가 경제인 영화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중에서 참 괜찮은 영화 한 2편을 제가 이 책에 담았었는데요. 하나가 이제 인사이드 잡입니다. 이 인사이드 잡은 영화 시코나 그다음에 두 개의 문 이런 것처럼 사실 그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2007년, 2008년 금융위기가 어떻게 일어났고 왜 뭐가 문제였느냐 이것을 다 설명을 하는데 정말로 저는 강력하게 추천하는 게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어떤 책보다도 어떤 경제기사보다도 잘 설명해 놨습니다. 한 번 보고 이해 안 되면 꼭 2번 보고 한 3번 정도 보시면 그거구나라는 게 설명이 될 정도로 영화가 잘 만들어져 있는데 요점 딱 2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화 보고 저거다. 경제기자인데 내가 왜 몰랐을까라고 했던 게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금융위기가 왜 일어났느냐 이 영화는 설명을 하는 게 레이건 대통령 1980년대 미국 레이건 행정부 때 금융규제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경제 위기가 한 번도 없다가 레이건 행정부 때 규제 완화를 하는데요. 규제 완화를 하면서 그것이 결국은 나중에 금융위기까지 이제 이어진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 과정에는 과거에는 미국 같은 경우도 은행은 은행만 하고 그리고 증권은 증권만 하고 뭐 보험은 보험만 하겠는데 레이건 행정부 가서 이게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덩치 큰 은행들이 보험도 그리고 증권도 다 하도록 레이건이 허용을 한다. 그리고 레이건 뒤에 뭐 클린턴이나 부시까지도 이어진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했을까? 결국은 레이건 행정부, 부시 행정부, 클린턴 행정부에 들어왔던 많은 관료들이 민간에서 들어왔고 이 사람들이 행정부를 거치면서 규제 완화를 시킨 다음에 결국은 은행이나 보험사로 들어가더라. 그래서 많은 돈을 챙겼다. 그러니까 자기들 돈 챙기기 위해서 금융규제 완화를 시켜줬던 거다라고 이 영화는 일종의 까발립니다. 고발성 영화고요. 근데 그까지는 다 이해가 되는데 제가 이 영화 보면서 맨 마지막에 정말 와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 했던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나레이션이 이제 맷 데이먼이 하는데 맨 마지막에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런데 실은 금융위기는 부자 감세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자 감세? 부자한테 돈을 감세해 준 거랑 금융위기가 무슨 관계지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영화가 또 설명을 합니다. 통상적으로 저희가 금융위기를 설명할 때 9.11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9.11이 터지니까 미국 경제가 위험하고 그러니까 은행에서 금리를 제로로 떨어뜨려서 돈을 마구 빌려줍니다. 돈 쓰라고. 이 돈을 쓰라고 막 빌려주는 것을 가지고 막 쓰다 보니까 지나치게 부동산에 투자를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버블이 생겨서 무너졌다라가 통상적인데 영화는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그 아버지 부시 때 부자 감세를 너무 심하게 단행을 한다. 그랬더니 부자는 세금을 적게 내니까 소득을 많이 얻는데 이 세금을 적게 낸 만큼 복지를 줄이는 거죠. 줄였더니 가난한 사람이 많이 생겼다는 겁니다. 중산층이 무너지고 이 사람들이 불만을 하면 재선할 수가 없죠. 그럼 방법이 뭐냐? 이 사람들이 잃어버린 소득만큼 더 일을 하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대출을 해주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부시가 얘기를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안 좋은 집에 살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가 마음껏 돈을 빌려드릴 테니까 쓰세요. 좋은 집에 사세요. 그게 제로금리라는 겁니다. 즉 금리를 0으로 만드는 거죠. 이제 한 푼도 안 주고. 그러니까 너도 나도 돈을 빌렸다는 겁니다. 감세는 감세대로 됐지만 나는 이제 돈을 쉽게 빌리니까 사람들이 내 돈도 아닌데 막 빌렸다가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교육비도 쓰고 물건도 사고 심지어 집도 사고 하다가 나중에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돈이 남아도니까 서로 집을 사겠다고 하니까 집 가격이 올라가고 원래 가치보다 올라가다가 결국은 나중에 파생상품들이 터져 나오니까 동시에 같이 무너졌다 설명을 하는데 결국은 부시 행정부 때 했던 부자 감세가 이런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불러왔다라고 하면서 부자 감세는 하면 안 된다라고 정지부를 찍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분석을 그때 처음 봤었거든요. 야, 참 재밌다라고 봤던 이제 그런 영화였습니다. 경제영화를 분석하다 보면 사실 크게 제가 분석하다 보니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아까 하나가 전혀 경제가 소재나 주제가 없는 영화. 그다음 인사이드 잡 같은 경우는 아예 그것을 다큐멘터리로 만든 영화. 그다음 또 하나는 실제로 벌어진 일을 빗대가지고 소설화한 영화가 있습니다. 이 월스트리트가 대표적인 영화인데요. 제 책에는 사실은 1987년에 나왔던 월스트리트 1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월스트리트 2인데 2010년에 나온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실제로 주식시장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소설로 만든 영화입니다. 소설로 빗대가지고 만든 영화고 여기에 나오는 월스트리트 2 같은 경우는 정말로 그냥 있던 일을 그대로 옮겼다라고 해도 다를 바가 없는 영화입니다. 제가 영화 속 경제를 쓰면서 이런 영화 한 번쯤은 이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말하는 주가 조작, 무슨 뭐 공매도, 뭐 CDS, CDO 이러면 되게 어렵죠.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이 영화 보면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꼭 한번 좀 보시면 좋겠다라고 제가 추천을 드리는 영화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 보면 저 마이클 더글라스가 나오는데 그 월스트리트 1에서는 그 이제 일종의 그 아주 큰 손으로 나오죠. 큰 손 나오고 또 월스트리트 2에서도 역시 이제 추록을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다시 투자하는 사람으로 나오는데 월스트리트 1의 같은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 이게 주식시장에서 주가 조작이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하는 것을 개코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 알 수가 있을 정도로 되게 쉽게 설명을 해놓은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인들은 주가 조작하면 모르겠다 이렇게 하지만 월스트리트 1을 보면
그러니까 되게 단순하다고 설명을 해줍니다. 내가 주식 투자를 하는데 미리 내부 정보를 빼내는 거죠. 뭐 만약에 뭐 LG전자 아직 대외적으로 공시는 안 했어요. 우리가 다음에 어디 투자할 거다 공시는 안 했는데 내가 내부 사람한테 물어가지고 야 니는 어디 투자하냐 이랬더니 예컨대 삼촌이 있다 쳐요. 삼촌 어디 LG전자 어디 투자해요? 그러면 앞으로 한 달 뒤에 근데 미국에 투자할 거야. 그러면 미리 그 정보를 가지고 주식을 사놓는 거죠. 그게 바로 주가 조작이죠. 이게 법률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래 되면 다른 사람들하고 같은 투자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칙이라고 하는데 그 수법을 개코가 씁니다. 아 주가 조작이 저런 거구나. 근데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사면 갑자기 예컨대 제가 뭐 100만 원치를 LG전자 주식을 샀다. 한 번도 투자를 안 했는데 그러면 금융당국이 알겠죠. 쟤 뭔가 있을 거야. 조사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안 되죠. 이때 등장하는 게 차명계좌입니다. 되게 어려운 말인데 뭐냐면 내가 투자 안 하고 내 그냥 친구, 동생, 언니, 누나, 삼촌한테 시키는 거예요. 나는 100원 줄게 이러면서 네 통장으로 그러니까 네 계좌로 같이 주식 투자를 해줘. 근데 100만 원 투자를 하는데 제가 10만 원 투자하고 어머니가 10만 원 투자하고 형이 2만 원 투자하고 친구가 5만 원 투자하고 동시에 투자를 하게 만듭니다. 그게 바로 차명 투자거든요. 그렇게 하는 법을 1987년에 나온 월스트리트 원에서 보여줍니다. 지금은 이거 뭐 당연한 거 아니야라고 사실은 경제를 좀 아시는 분이면 얘기를 하지만 87년이면 거의 뭐 20, 30년 전이죠. 그때 당시에는 야 저런 기법이 있었구나라고 할 정도의 사실 충격을 줬던 영화인데 그런 주가 조작이 지금도 코스닥이나 그리고 코스피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경제기사 보실 때 주가 조작이 일어났다 이러면 뭐 대단한 걸로 오해하실 필요가 없고 거의 대부분이 내부 정보 이용 아니면은 이런 이제 그걸 통한 차명 계좌로 해가지고 억지로 주가를 끌어올리는 거죠. 당연한 게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한 주식을 사겠다 이러면 주식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바로 주가 조작입니다. 그 내용을 월스트리트를 보면 저렇게 하는구나. 그리고 이제 내부 정보를 빼내기 위해서 어떤 반칙을 하는지도 영화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좀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볼만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생각을 한 거고요. 너무 어려웠죠. 좀 더 이제 좀 재밌는 얘기로 하나 해볼게요. 시라노 연애조작전 이거 되게 이제 재밌는 영화인데 제가 한때 되게 좋아했던 이민정 씨가 나왔던 영화라서 저도 열심히 봤습니다. 근데 이제 시라노 연애조작전 보면 또 무슨 경제 이론이 있을까? 제가 오늘 강연 중에 유일하게 숫자를 하나 제가 가져오겠습니다. 비교우의 법칙이라는 게 전형적인 비교우의 법칙이 이 영화에서 나옵니다. 펀드 매니저가 한 명 나옵니다. 상용이라고 나오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연애를 잘 못하니까 연애 기획을 해주세요 라고 맡기는 데가 바로 시라노 연애 조작단이죠. 그 상용이 햄버거를 먹으면서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 시라노 단원을 앞에 두고 제가 정말 이 연애 기획을 시라노에 맡긴 것은 제가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제가 한 시간에 버는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 시간에 저는 펀드 투자를 하면 되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절대우의 법칙이라는 게 있고 비교우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절대우의 법칙이 쉽습니다. 근데 내가 잘 만드는 게 있고 내가 사과를 잘 만들고 당신이 자동차를 잘 만들면 당신은 뭐 자동차를 잘 만드니까 계속 자동차 만들고 나는 사과를 잘 만드니까 사과를 잘 만들면 다 만든 다음에 우리 두 사람 서로 바꿉시다. 이게 바로 무역이죠. 무역의 원리죠. 절대우의 법칙은 되게 쉬워요. 당연히 뭐 서로 잘 만드는 거 나는 뭐 자동차 한 대 만드는데 예컨대 열흘 걸리는데 이 친구는 하루에 한 대 만들어요. 그럼 너는 계속 자동차 만들어. 대신 저는 사과 오늘 하루에 하나 만들 수 있는데 열매를 몇 개 할 수 있는데 이 친구는 한 달 걸려요. 그러면 이 친구 괜히 한 달 소비하면서 사과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럼 너는 자동차 만들고 나는 사과 만들자. 이게 절대의 법칙인데 사실 재밌는 게 비교의 법칙입니다. 부터 만약에 내가 자동차도 잘 만들고 사과도 잘 만든다. 그럼 어떻게 되냐. 내가 두 개 다 잘 만드니까 그러면 무역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미국과 한국이 있는데 미국이 반도체도 잘 만들고 뭐 비행기도 잘 만들어요. 한국은 둘 다 뭐네. 그러면 우리는 계속 수입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무역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나왔던 게 비교의 법칙이라는 건데 리카도가 만든 법칙입니다. 비교의 법칙은 뭐냐면 글자 그대로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잘하는 것 중에서도 더 잘하는 게 있고 덜 잘하는 게 있다는 거죠. 예컨대 제가 올수를 받았어요. 올수를 받았지만 영어는 뭐 맨날 가봐야 한 문제 틀리는데 수학은 어쩌다가 두 개, 세 개 틀려요. 상대적으로 나는 영어를 잘하는 거죠. 이게 비교의 법칙은 뭐냐면 네가 설사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다 잘하더라도
그 중에서 더 잘하는 거는 네가 하고 덜 잘하는 것은 상대방한테 맡기는 게 훨씬 두 사람한테 도움이 된다라는 이론이 바로 비교 우위의 법칙인데요. 이게 상용이 시라노에게 맡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됩니다. 여기는 왜 그럴까? 그래서 제가 일부러 계산식을 하나 이제 가져와 봤는데요. 숫자 나오니까 갑자기 머리가 띵해지죠. 쉽게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제 책에서도 그 유일하게 나온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상용이라는 사람이 직접 연애 기획을 했을 경우를 해보겠습니다. 1시간에 100만 원을 번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럼 1시간을 일을 하니까 지금 상용이 100만 원을 벌었죠. 근데 시라노는 일을 맡은 게 없으니까 돈이 번 게 없습니다. 0원입니다. 1시간 뒤, 2시간째 상용은 1시간 동안 연애 기획을 해요. 오늘 저 친구 만나서 뭐 할지? 그러면 나 펀드 일을 할 수가 없죠. 그 수익이 없습니다. 0원이 되는 거죠. 시라노도 마찬가지로 얻는 수익이 0입니다. 그러면 전체 수익을 보면 상용이 하루 종일 오늘 만약에 2시간 일해서 얻는 수익은 100원이죠. 시라노는 일을 맡은 게 없으니까 0원입니다. 그러면 사회 전체적으로도 얻은 수익은 얼마냐? 100원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정말 연애 박사, 카사노바인데 그래도 나는 펀드를 더 잘하니까 더 수익성이 높으니까 나는 그냥 펀드를 하겠다 이래서 시라노에게 맡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보시죠. 상용이 1시간, 첫 번째는 어차피 나 펀드만 하는 시간이니까 100원을 똑같이 봅니다. 2시간째 나 그냥 펀드 계속 합니다. 100원을 벌죠. 근데 연애 계획은 내가 바쁘니까 시라노한테 맡깁니다. 근데 50원을 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두 번째 시간에 보면 내가 일해서 번 돈 100원 그리고 시라노한테 맡겼으니까 50원을 주는 거죠. 그러면 내 총 수익은 50원이 됩니다. 그러면 2시간 합쳤더니 상용이 벌은 돈은 150원이 돼요. 시라노 입장에서 보면 1시간 첫 번째는 일을 안 맡겼으니까 0원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 내가 연애 기획을 맡아가 일을 했더니 50원이 생겼습니다. 합치면 시라노 50원을 번 거죠. 사회 전체로 보니까 상용은 150원 벌었고 시라노는 50원 벌었어요. 합치면 200원을 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용이 내가 카사노바라 할지라도 나는 내가 더 잘하는 계속 펀드 매니저를 2시간 동안 하고 대신에 시라노한테 그 50원, 그러니까 일감을 맡겨주면 사회 전체적으로는 200원의 가치, 그러니까 원래 자기가 했던 것보다는 2배의 가치가 생긴다는 게 바로 이게 비교 우위의 법칙입니다. 이 이론이 왜 중요하냐면 모든 국가 간의 무역에 다 적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법칙에 따라서 FTA라든가 이런 것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미국이 아무리 반도체 잘 만들고 항공기 잘 만들어도 자기들이 볼 때 항공기를 더 잘 만든다면 항공기만 계속 만들고 한국은 반도체를 만들 수도 있다. 그러면 두 나라가 무역이 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법칙도 한계가 있습니다. 장하준 교수가 주장하는 게 바로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얘기를 합니다. 즉, 내가 더 잘하는 것만 계속하고 상대방이 못하는 것을, 그러니까 내가 상대도 못하는 거 맡기는 것까지, 그러니까 아웃소싱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만약에 이게 그 선진국과 후진국이 됐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뭐 예를 들면 자동차를 만들고 한국은 사과를 만든다 그러면 그럼 두 나라는 영원히 미국은 항공기만 뭐 반도체만 만들고 자동차를 만들고 한국은 계속 예컨대 뭐 사과만 만들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요즘 경제학들 사이에서는 비교의 법칙이 무역 이론으로서는 좋지만 실제로 국가가 무역을 할 때 무조건 대입을 시켜서는 곤란하다. 이렇게 되면 가난한 나라는 항상 저소득의 그 물건밖에 만들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비교의 법칙이죠. 제가 방금 영화에서 얘기하다가 쭉 이렇게 무역까지 설명을 드렸죠. 만약 처음부터 비교의 법칙 이런 거 됐으면 되게 좀 잠이 왔을 텐데 나중에 앞으로 여러분 어디 갔었을 때 비교의 법칙이야 이러면 옛날에 그렇지. 내가 상대적으로 잘하는 거 있고 원하는 게 그런 얘기였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미 무역 이론의 절반을 배우신 거죠. 그리고 또 재밌는 영화 하나, 광해. 이또 영화 거의 많이 봤죠. 감동받으신 분도 많은데 저는 사실 광해에서 주목된 게 또 있었어요. 광해 이런 얘기 하죠. 땅 열마지기에서 쌀 10섬을 얻고 그리고 땅 한마지기에서 쌀 1섬을 얻는 게 어떻게 그게 차별이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즉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을 많이 내라는 얘기죠. 그 요즘 말하는 바로 부자증세하고 같은 얘기고요. 또 조세 쪽에서는 조세정의라고 얘기합니다. 조세정의는 당신과 내가 1대1로 똑같은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많이 버는 사람들이 많이 내라는 게 조세정의입니다. 조세정의의 4원칙인데
이게 오늘날에는 이제 부자 증세의 사실은 근거까지 되죠. 광해가 주장하던 대동법은 말 그대로 땅에 비례해서 내는 세금입니다. 이것을 제 경제학에서는 비례세라고 부르죠. 근데 요즘은 비례세도 잘 없어요. 요즘은 누진세라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땅 예컨대 10마지기에서 10섬을 걷는 게 아니라 땅 10마지기에서 20섬을 가져갑니다. 그게 이제 누진세입니다. 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가져가는 것을 누진세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오늘날 조세의 기본이 됩니다. 예, 대동법 전에 보면 그 나인이 나와서 막 얘기하는 게 있죠. 그건 뭐냐면 이제 그 공납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공납은 1인 사람 한 명한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그 영화 보면 내시가 나오는데 왜 내시가 되셨어? 물어보니까 세금 때문에 잘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 나인이 그 영화 보면 그 독약을 대신 먹고 죽는 나인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 친구도 막 울면서 얘기하는 게 소인의 아버지는 산골에 사는데 갑자기 전복을 납품을 해라 해가지고 그걸 원해서 도망을 갔다가 집안이 뭐 피폐가 되고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임진을 한 직후에 조선 그 백성들이 가장 무서워했던 게 외적이 아니라 세금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대동법 이전에는 공납은 사람 한 명한테 세금을 매깁니다. 그러니까 부자한테도 한 명이면 한 개의 세금을 매기고 자식이 많으면 많은 세금을 매기는 거죠. 근데 과거에도 가난한 집일수록 자식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결국 백성들의 부담이 커집니다. 이 사람들이 막 도망을 가고 그래서 좀 이제 도입을 하는 게 대동법이죠. 이 광해를 보면 광해가 왜 그토록 대동법을 시행을 하려고 했느냐 1인당 한 명한테 주는 세금이 아니라 땅에 비례해서 내는 세금을 걷는 게 맞다라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조선시대는 소득이 별다리 나오는 게 쌀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치면 소득세적인 성격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대동법이 대단한 세금이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이 체계대로 지금 세금을 걷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은교를 제가 또 하나 선택을 했는데 도대체 은교에서는 또 무슨 경제 현상이 있을까? 저는 사실 은교 보고 넛지 효과를 생각을 했거든요. 넛지 효과 아시는 분도 아마 상당히 많을 텐데 넛지 효과란 뭐냐면 살짝 이렇게 팔꿈치로 찌르다라는 얘기입니다. 너 알지? 툭 치는 거 있잖아요. 에이, 내가 말 안 해도 알잖아. 무슨 말이냐면 어떤 행동을 할 때 너 그렇게 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에이, 알지? 이렇게 눈치만 딱 줘도 아 그래 알았어 라고 움직이게 만드는 효과다. 은교 영화를 보면 은교 이 노신 이적효가 있고요. 어느 날 갑자기 18세 소녀 은교가 나타납니다. 이 할아버지가 18세 소녀가 나타나니까 갑자기 막 흥분을 하시는 거죠. 나의 젊음을 찾고 싶어 막 이러면서 심지어 뭐 자고 싶어 이런 꿈까지 꿉니다. 혈기가 왕성해지죠. 그 혈기를 가지고 책을 씁니다. 소설 은교를 쓰는데 그게 이상문학상을 받고 아주 히트를 하게 되죠. 그러면 은교가 과연 노시인한테 저 예쁘죠? 제가 주인공을 나오는 책으로 좀 써주세요 라고 얘기를 안 했죠. 이게 바로 넛지 효과입니다. 만약 은교가 저 선생님 제가 나오는 소설을 예쁜 소설을 하나 써주세요 라고 했으면 이거는 넛지 효과가 아니지만 그냥 은교가 했던 것은 갑자기 나타나서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이렇게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노시인이 자기가 감흥을 받아서 영감을 받아서 책까지 쓰게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넛지 효과인데 우리 일상생활에 많습니다. 아까 저 남자 화장실 가니까 해놓은 게 남자들만 아는 얘기지만 남자가 흘려야 될 것은 눈물만이 아니다 이런 문구가 많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냥 소변기에 제대로 놀아 이런 뜻이죠. 만약에 뭐 소변 제대로 누세요 라고 하면 이건 넛지 효과가 아닙니다. 근데 슬쩍 이렇게 돌리는 거죠. 선거할 때 선거 마감 앞으로 2시간 남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왜 얘기할까요? 그러니 당신들 빨리 가서 투표하세요 이런 얘기죠. 인증샷 놀이도 마찬가지죠. 인증샷 하면 한번 해보세요 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그냥 투표하세요 라는 얘기를 안 해요. 안 하는데 인증샷 놀이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래 너도 한번 가서 투표 한번 해봐 이런 거죠. 이런 게 바로 전형적인 넛지 효과인 겁니다. 어머니가 애들한테 너 공부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닌 거죠. 그게 아니라 그냥 야 공부 잘하면 뭐 좋은 일이 많을 거야 라고 이렇게 슬쩍 흘려버리면 아 내가 공부해야 되는가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게 바로 넛지 효과라는 거고 실제로 요즘 무슨 뭐 여러 가지 뭐 소비를 할 때도 그렇고 마케팅으로도 많이 쓰입니다. 마케팅의 대표적인 넛지 효과 있잖아요. 딱 갔더니 베스트셀러를 앞에 딱 설치해 놓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책 사봐라는 얘기죠. 그게 바로 넛지 효과가 되는 거죠. 이 책은 좋으니까
보세요라고 얘기를 안 해도 아, 왠지 사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게 하는 거. 이게 바로 너치 효과고 은교에서도 그런 장면을 뽑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너치 효과라고 설명을 드렸고, 지금까지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설명을 듣고 보면 생각보다 이게 다 사실 경제학 원론에서 나온 얘기고, 또 일부는 원론이 아니라 소비 마케팅이라든가 행동 경제학에도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일부만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생각하는 사실은 경제학은 그렇게 어려운 막상 알고 보니까 학문이 아니더라고요. 경제학이란 일상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것은 알프레도 마샬이 한 얘기인데, 사실 경제학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경제학을 이렇게 생각하느냐? 숫자를 생각하죠. 무슨 수요 공급을 생각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먼저 경제학 원론이라는 걸 따로 배웠거든요. 근데 서양에서 보면 경제학이 가장 늦게 탄생한 학문입니다. 경제학은 뭐냐? 그냥 사람들 봤어요. 봤더니 저 사람이 물건을 사네. 근데 어쩔 때는 물건을 사고 어쩔 때는 물건을 안 산다. 왜 그럴까? 오늘 지금 여러분 여기 와서 이 추운 날 와서 강연을 듣는데 이 사람 왜 여기서 강연을 듣지? 그냥 이 시간에 나 집에서 잘 건데 왜 이런 판단을 할까? 이 고민을 수치화하고 곡선화 만든 것이 바로 경제학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외국의 경제학들은 보면 일상을 분석을 해서 도표화하고 수치화한 건데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배울 때 몇 가지는 경제학이야.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 경제학 시험을 치죠. 수요 곡선 그어가지고 여기 맞추면 30원, 여기 하면 뭐 10명이 봐야 돼. 이런 식으로 하니까 경제학 너무 어려운 겁니다. 숫자를 알아야 경제학인가? 근데 마샬은 그런 얘기를 안 했죠. 당신의 일상을 내가 분석을 해본 거, 그게 바로 경제학이야. 경제학은 별거 아니야. 너 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물건을 사러 가게 할까? 근데 가격을 떨어뜨리면 되는구나. 고민을 합니다. 가격이 뭐지?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이렇게 만든 게 경제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서양에서는 경제학이 가장 늦게 만들어졌고, 최근에는 그 경제학 범주가 더 넓어집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행동 경제학이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경제학은 숫자가 있고, 수요 곡선이 있고, 여기에서 밑줄짝, 앞줄짝 이래서 맞추면은 무조건 물건을 사간다 했는데, 이제는 이것도 틀렸다고 하는 겁니다. 예컨대 가격을 낮췄는데 물건이 다 안 팔려요. 왜 안 팔릴까? 심리라는 부분을 빼먹었구나. 그게 바로 요즘 나오는 행동 경제학입니다. 그리고 90년대는 이 행동 경제학이 소위 말하는 앞서 나왔던 주류 경제학을 훨씬 압도를 합니다. 그냥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여기서 뺐는데 아까 첫사랑을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한계 효용이 제로가 되면 모든 사람이 헤어져야 되느냐? 그럼 전부 다 이혼을 해야죠. 시간만 흐르면. 근데 안 헤어집니다. 왜냐? 손실회피라는 또 심리적인 게 발생을 합니다. 손실회피라는 건 뭐냐면 우리 흔히 말하죠. 내가 먹기는 아깝고 남 주기는 싫다. 이 심리거든요. 행동경제학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예컨대 100원을 받는 기쁨, 그 다음에 100원을 잃는 절망감, 그러니까 그 상실감. 우리가 인간이 합리적이라면 똑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100원 없고 100원 얻는데. 근데 인간이 안 그렇다는 거죠. 받는 거는 뭐 100원 받았는데 잃는 거에 대해서는 더 싫어한다는 거죠. 이걸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얻는 것보다 잃을 때 2.5배 정도 더 손실감 느낀다. 바꿔 말하면 줄 때 근데 250원을 줘야 내가 이 100원을 잃을 수가 있다라는 그런 심리가 있더라. 그래서 공부를 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행동경제학으로 등장하죠. 행동경제학이 등장하니까 주류경제학이 안 맞아요. 주류경제학은 100원 들어온 거, 100원 나온 거 또 이래서 제로가 돼야 되는데 이게 심리적인 걸 계산 안 한 거죠. 그리고 앞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다. 물건 가격을 내리면 물건을 많이 사야 되는데 안 팔려요. 왜 안 팔릴까? 예컨대 아이스크림 가격 낮췄어요. 100원 하던 것을 안 팔리니까 오늘 50원으로 내렸어요. 내일부터는 원래 수요 공급 보면 2분의 1로 떨어졌으면 파는 게 2분의 1 또 2배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일부터는 2배로 올릴까 생각을 했는데 안 팔려요. 왜 그럴까? 그 다음날 영하 20도가 됩니다. 근데 주류 경제학에서는 그 얘기를 안 하거든요. 이 날이 영하 20도나 되는데 물건 사러 올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제 행동 경제학에서는 인간 심리가 많이 작용을 하는구나.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경제학이란 바로 이렇게 우리 심리라든가 행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하는 게 경제학이라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책을 보실 때 혹은 신문기사를 볼 때 경제대에서 나랑은 상관없다. 이건 경제를 정말로 전공하는 사람들만 하는 것이야 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경제학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판단, 심리, 심지어 생각까지도 이것을 수치로 만든 학문이다. 근데 더 재밌는 게 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얘기를 할 때 경제학자들이 우스갯소리를 해요. 새로운 법칙을 만들면 노벨 경제학상을 받습니다. 근데 이 법칙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도 또 받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신이 이 법칙을 만들 때 이런 심리가 있다는 것을 감안하지 않은 거라는 것을 증명만 할 수 있으면 또 상을 받는다는 거죠. 이게 물리 법칙이나 화학 법칙처럼 절대적인 진리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학은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경제학 원론에 있는 수치 몇 가지는 그 경제를 그냥 수치를 계산하는 데는 유용하지만 오늘날 같이 복잡할 때 심리까지도 포함하지는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경제학은 그다지 뭐 어려운 학문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언젠가 그 EBS에서 되게 재밌는 그 프로그램을 한번 했었는데요. 손실회피랑 관련해서 명동에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2만 원을 줬어요. 3만 원을 줬어요. 3만 원을 주고 3만 원 하세요. 그냥 다 줍니다. 다 주고. 근데 지금부터 저랑 가위바위보를 해가지고 이기시면 제가 2만 원 더 줄게요. 근데 지시면 제가 3만 원 받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 100이면 100다. 이제 안 할래요. 그러면. 그 지나가다 3만 원 줬으니까 3만 원 먹고 말겠다는 거죠. 이겨서 5만 원 받겠다는 생각 안 합니다. 근데 사람 불러가지고 5만 원을 줘요. 자, 5만 원 받으세요. 직접 만져봐요. 좋죠. 이러면서. 근데 이제 2만 원 또 빼갈게요. 싹 빼요. 가위바위보에서 이기시면 이 2만 원 더 드릴게요. 그러면 한 80%의 사람은 하겠다고 합니다. 5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손실회피라는 거죠. 내가 받았던 5만 원에서 2만 원 빼가면 되게 기분이 나쁩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3만 원을 주면 괜히 기분이 좋아요. 2만 원도 안 줘도 된다는 거예요. 더 받을 필요 없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심리적으로 행동경제학에는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행동경제학 이러면 되게 어렵다. 그게 무슨 말인지 하지만 글자 그대로 우리 행동을 경제학에 최대한 많이 반영한 것을 행동경제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마샬이 남긴 말 중에 하나가 그게 있습니다. 그 되게 유명한 말이죠. 그 경제학자는 그 냉철한 머리에 그리고 이제 뜨거운 가슴을 가져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마샬이 처음에 경제학을 만들었을 때는 저게 왜 사람들은 가난할까? 이 사람들은 좀 부자할 수 없을까라는 그런 고민에서 좀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시작은 사실 뜨거운 가슴도 50%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지나가다 보니까 냉철한 머리만 남은 겁니다. 돈이 중심이 된 거죠. 효율의 중심이 돈이 되고 만족감이 사라졌습니다. 근데 요즘 경제학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분류해서 뭐 착한 경제학이라 얘기하기도 하고요. 비주류 경제학이라 얘기도 하는데 저는 제가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아서 그런지 경제학은 결코 그렇지 않을 거야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제가 사실은 저녁에 뭐 이제 금융위원회 국장과 식사를 했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책을 보더니 되게 재밌다 그러고 나서 박 기자 너 경제학 전공 안 했지? 이래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경제학을 처음에 전공하면 이런 책을 절대 쓸 수 없어 이러는 거예요. 왜요? 이러면 나 처음 경제학 시작할 때 경제학은 원래 나쁜 놈이라는 거 배운다. 돈이 제일 중심이라는 거 배운다. 근데 넌 이상하게 보더라. 왜냐? 넌 전공을 안 했기 때문이야. 너 사이비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제가 그 국장님한테 말씀드릴 때 결국 돈을 왜 벌어요? 사람 때문에 버는 건데 결국 사람 있고 돈이지 돈 있고 사람 있습니까? 이러니까 웃으면서 맞다고. 지금 우리 경제가 그런 것들이 빠져가지고 경제가 차갑게 느껴지고 또 우리가 어려워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저희가 어제 끝을 맺었던 좀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사실 마지막으로 이제 끝맺는 게 호우지 시절 이걸로 끝을 맺는데 이 영화 호우 시절에 나오는 단어죠. 좋은 비는 시절을 알고 내린다. 예. 뜻을 알고 내린다라는 이제 이런 내용인데 제가 이 책을 펴낸 이유는 경제를 좀 공부를 하고 싶은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경제를 시작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 많이 하시는 분들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 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제가 한번 책을 한번 써본 겁니다. 아마 하는 와중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세요. 좀 과하게 어떻게 뭐랄까요 그 비유가 좀 많이 나갔다라고 하는 사실 경제학자분 중에 전화 오시는 분도 있었고 그러면서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또 동시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경제학 그 책 보실 때 이 책들 제가 처음 35개를 담았거든요. 일일이 뭐 밑줄 쫙 꺼가면서 외우실 필요 없고 이게 그런 개념이라더라. 그리고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라구나. 그렇게 적용이 되는 거구나. 라고만
이해를 해주셔도 저는 충분히 책을 쓴 보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정도에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